안녕하세요. 신영월 교수입니다. 20장 현금 흐름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직접법으로 표시를 했죠. 자, 이번 시간에는 간접법으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어떻게 도출을 하고 표시를 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직접법이라는 것은 영업활동과 관련해서 매출로 인해서 유입된 현금, 매입, 공급자에 대한 현금의 유출, 인건비에 대한 유출, 판매비에 대한 유출 이런 식으로 유입과 유출을 각 항목별로 하나하나씩 뽑아내서 현금 흐름표에 열거를 했었죠. 굉장히 귀찮은 일입니다. 그리고 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로 단순하게 했지 실제로는 더 많을 수도 있고요. 하나하나 이를 구분해서 뽑아내는 게 번거롭기 때문에 간접법이라는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간접법은 어떻게 하냐면은 맨 위에 당기순이익, 경우에 따라서는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다가 뭔가 더하고 빼는 조정을 해요. 그러고 나면 직접법으로 계산했던 CFO하고 간접법으로 계산한 CFO가 똑같아집니다. 실무에서는 공표형 재무제표에 간접법으로 영업활동을 표시하는 방법이 대부분 거의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실무에서 직접법으로 표시된 기업을 본 적이 없으니까요. 지금까지. 그래서 아마 혹시 한두 개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거의 다 간접법으로 표시를 한다. 이번 시간에는 간접법으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도출하는 과정을 설명하는데요. 별개의 것이 아니라 직접법,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작성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비교를 해보면요. 지난 시간에 했던 현금 흐름표 영업활동 현금 흐름 직접법 표시입니다. 고객으로부터 유입된 현금, 이게 현금 기준 매출 아니에요. 공급자에 대한 현금 유출, 현금 기준 매입입니다. 종업원에 대한 현금 유출, 즉 인건비, 급여의 현금 기준, 기타 영업비의 현금 유출 이런 식으로 열거를 했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문구는 재량껏 사용하는 것입니다. 꼭 정형화된 문구는 아니죠. 더 나아가서 이렇게 계산한 것을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이라 하고요. 이자 수치, 배당금 수치, 이자 지급, 법인세 납부, 특히나 이 세 가지는 꼭 영업활동이 아니라 투자나 재무활동으로도 회사가 분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위에다 놓지 않고요.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해놓고 이런 것들은 직접적으로 영업에서 발생됐다고 보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요 밑으로 빼놓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난 이자 수치, 배당금 수치, 이자 지급도 모두 영업활동으로 할래. 그러면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고요. 법인세 납부까지 해서 여기까지 끝을 내면은 이것이 바로 영업활동 현금 흐름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죠. 간접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당기 순이익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 뭔가 가감을 해요.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릴게 이게 왜 가감하면 여기서 나오는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현금이 똑같아지느냐라는 거죠. 한편 요 윗부분과 상관없이 이자 수치, 배당금 수치, 이자 지급, 법인세 납부는 직접법으로 표시합니다. 요 아랫부분은 재량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위에다 놓지 않고 푸른색으로 음영 처리한 부분만 표시 방법이 달라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씩 뽑아내서 나온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이나 당기 순이익에 뭔가 더하고 빼서 나온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이나 똑같습니다. 아랫부분 직접법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간접법이지 간접법은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현금까지가 간접법이고요. 여기는 직접법에서 표시됐던 그 내용들을 그대로 카피하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직접법을 잠깐 한번 들여다볼게요. 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영업활동 손익에다가 이게 발생기준 손익 아닙니까? 거기에 관련 영업자산 증가는 빼고 영업부채 증가는 더하고 이거를 구분을 했죠. 4가지, 5가지, 6가지건 회사의 규모나 업종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고객으로부터의 현금 유입, 공급자에 대한 유출, 종업원에 대한 유출, 판매비 유출 이런 식으로 자, 지금 잘 보십시오. 요거를 그대로 간접법에도 적용을 할 거예요. 실은 다른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재 1462페이지로 가보면 일단 경우 1부터 보자고요. 경우 1은 이렇게 횡으로 식을 만들어 놓았던 직접법 요거를 종으로 다시 바꿔놓은 거다 생각하면 되죠. 영업활동 손익에 영업자산 증가를 빼고 영업부채 증가를 더하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 평평하게 돼 있던 거를 이렇게 종으로 다시 세워놓은 곳에 불과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전개를 할게요. 맨 위에 영업활동 손익이라는 것이 여기에 다른 플러스 마이너스 손익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시작점이 당기순이익 또는 세전이익 이런 식으로 회사가 임의로 정할 수가 있는데요. 시작되는 발생기준 손익에
영업과 무관한 손익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영업활동 무관 손익이 만약에 플러스 마이너스 더해져 있다면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조정을 하여 얘네들을 날려버리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은 결국은 경우 1과 똑같잖아요. 경우 2의 발생기준 손익이라는 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하여튼 그 밑에서 반대 방향으로 조정을 해주기 때문에 항상 조정 후에는 경우 1 직접법으로 표시를 했던 이 내용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먼저 영업활동 무관 손익은 현금 흐름이 없는 손익도 있고요. 있는 손익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금 흐름이 없는 손익, 감가상각비, 자산의 평가손익, 손상차손 내지는 환입, 충당부채 전입이나 환입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게 요 영업활동 손익에 들어가 있다면은 어차피 현금 흐름이 없으니까 우리는 캐시플로우를 지금 계산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부 반대 방향으로 조정한다. 더 나아가서 현금 흐름이 있는 손익도 있어요. 예를 들어 유형자산 처분 손익, 사채 상환 손익 같은 거 여기에 들어가 있을 텐데 얘네들은 특히 유형자산, 무형자산의 처분은 영업활동이 아니라 투자활동 아닙니까? 부채를 상환하면서 상환 금액이 더 많아졌어. 상환 손실 적으면 이익. 어쨌거나 부채 상환에 관련되는 캐시플로우는 재무활동 아닙니까? 따라서 영업활동과 관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얘네들은 다시 빼는 거예요.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있으면 빼고 상환 손실이 있으면 더하고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조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파란 색깔로 되어 있는 거 시작되는 발생기준 손익에 이런 영업과 관련 없는 항목들이 들어가 있으면 반대로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면 왼쪽 경우 1과 같아진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요. 조금 더 나가볼까요? 이번에는 경우 3인데요. 발생기준 손익이 당기순 손익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당기순 손익에는 온갖 손익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이 경우 3을 경우 1로 바꿔보자고. 저기 당기순 손익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2에서 보았던 영업활동과 무관한 손익이 있으면 반대로 빼고 더하고 마이너스 플러스 해주면은 사라지겠죠? 이게 앞에 보았던 경우 2고요. 당기순 손익에는 그 이외에도 이자 수익, 배당금 수익, 이자 비용, 법인세 비용이 더하거나 빠져 있을 거 아니에요. 이놈을 다시 빼거나 더하는 조정. 즉 이자 수익은 빼고 배당금 수익도 빼고 이자 비용은 마이너스 되어 있는데 더하고 법인세 비용 더하고 그러면은 이와 같이 파란 색깔로 된 손익들을 당기순 손익에서 반대 방향 가감을 하게 되면 결국은 경우 1과 같아질 거 아닙니까? 이것만 남게 되잖아요. 영업자산 증가는 빼고 영업부채 증가는 더하고 한편 여기서 뺐던 이자 수익, 배당금 수익, 이자 비용, 법인세 비용 발생기준 뺐잖아요. 밑에 직접적으로 들어오고 나간 현금을 표시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나옵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뭐냐면요. 요 영업 관련 자산 부채 증가 감소를 자산은 빼고 증가를 부채는 더하고 할 때 미수이자, 선수이자, 미수배당금, 미지급이자, 선급이자, 단기법인세 부채, 이연법인세 부채 자산 이런 것들은 여기에 조정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직접법으로 표시할 때 이런 것들이 전부 구분이 돼서 직접적으로 현금을 지금 여기다 넣었잖아요. 발생기준 이자 수익, 배당금 수익을 싹 빼버렸죠?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직접적으로 표시하는데 어떻게 여기다가 밑에서 다시 또 미수이자의 증가는 빼고 선수이자의 증가는 더하고 이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직접법 표시와 관련되어 있는 자산 부채 등은 절대로 이 부분에서 조정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래요. 현금 흐름표 간접법인데요. 이 양식은 IFRS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인데 처음 시작이 당기순이익이 아니라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입니다. 뭐가 다르냐면 당기순이익과 아직 법인세 비용을 차감하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가감에 이자 수익, 배당금 수익, 이자 비용 이런 것들이 있으면 반대 방향으로 수익은 빼고 비용은 더하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당기순이익이었다면 뭐가 달라지느냐면은 여기에 더하기 법인세 비용이 더 들어가 있겠죠. 그런 차이입니다. 뒤에 나오는 예제는 당기순이익부터 시작할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먼저 직접법 표시를 위해서 제거하고요. 나중에 이 아래에다가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이자 수치, 배당금 수치 더하고 이자 지급, 법인세 납부 이렇게 빼는 직접법 표시로 밑으로 내려갑니다. 한편 영업과 무관한 손익 이런 것들입니다. 감가상각비와 같이 평가손익, 감가상각비, 현금 흐름이 없는 놈, 유형자산 처분 손익, 사채상환 손익과 같은 현금 흐름은 있으나 영업은 아니잖아요. 투자나 재무에 속하는 이런 손익들을 전부 제거합니다.
그리고 나면 직접법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단지 횡으로 넣었던 걸 종으로 놓았을 뿐입니다. 매출 채권의 증가 빼고요. 뭐 재고 자산의 감소 더하고요. 즉 자산 증가는 빼고 그러면은 자산 감소는 더하라는 이야기 아니야. 부채 증가는 더하고 부채 감소는 빼고 이런 식의 뭐 매출 채권 재고 자산 매입 채무 미지급 비용 등등등 영업 관련 자산 부채 증감을 가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쭉 해서 나온 최종 금액은 직접법으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과 같은 금액이 나와요. 확인해 볼까요? 예 4번입니다. 자, 예 4번은 비교 목적으로 지난 시간에 했던 예 1번과 3번을 그대로 이용합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는 직접법, 예 4번은 간접법입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은 뒤에 나오는 손익계산서에 감가상각비가 1000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감가상각비가 1000이 더 있죠? 지난 시간에 예 1번, 2번에서 했던 영업이익은 14,200이었어요. 감가상각비 1000이 들어가는 바람에 13,200으로 바뀌어 있고요. 당기순이익이 9,000이었는데 예 3번에서는 이게 8,000으로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짐작을 하시겠지만 발생기준 손익 중에서 감가상각비 현금 흐름을 수반하지 않는 비용이니 캐시플로우하고는 전혀 무관하잖아요. 따라서 이런 자료를 가지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도출을 하더라도 지난 시간에 보았던 직접법 현금 흐름과 전혀 차이는 없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보자고요. 간접법인데 스타팅은 당기순이익입니다. 넷인컴. 여기에다가 뭐를 조정을 하는가 여러 가지 가감이 들어가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나중에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바로 밑에다가 이자 수치, 배당금 수치, 이자 지급, 법인세 납부를 직접법으로 여기다가 넣을 거 아니에요. 따라서 당기순이익에 들어가 있는 이자 수익 혹은 이자 비용, 뭐 법인세 비용 혹은 배당금 수익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얘를 다 솎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여기다가 직접법으로 넣을 거니까. 여기서는 지금 이자 수치, 배당금 수치, 이자 지급, 법인세 납부 네 가지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자 수익, 수익은 빼고 비용은 더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이자 수익, 배당금 수익을 빼고요. 이자 비용, 법인세 비용 더하고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조정 대상 항목을 제거합니다. 한편 이 당기순이익에 들어있는 우리는 지금 현금 흐름 아닙니까?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과 무관한 혹은 영업과 무관한 손익들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요. 감가상각비 당연히 제거해야죠. 만약에 여기 손익계산서에 유형자산의 처분 손익이 있다든가 사채 상환 손익이 있다면은 그것도 역시 다 여기서 솎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거 했고요. 이제 나머지 것들이 직접법과 똑같잖아요. 영업 관련 자산의 증가는 빼고 영업 관련 부채의 증가는 더하고 여기서는 지금 매출채권, 재고자산, 매입채무, 미지급급여, 미지급환감비 5개의 계정밖에 없습니다. 요거에 증감을 더하고 빼고 조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17,000이고요. 요 17,000은 지난 시간 예 3번에서 직접법으로 계산한 현금의 유입 유출 더하고 빼고 한 17,000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직접법으로 영업활동 순현금 흐름, 이자 수치, 배당금 수치 이것까지 반영을 한 것이 11,600인데요. 자, 간접법으로 했을 때도 최종 결과가 11,600이잖아요. 계산 방식이 훨씬 더 쉬워요. 그래서 실무에선 거의 모두 간접법으로 현금 흐름표를 작성해서 공지하고 있습니다. 할만하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계산하는 건데요. 다음은 각 회사의 포괄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단기정기 비교 재무상태표. 적어도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럼 포괄손익계산서를 보면은 매출, 매출원가, 급여, 영업비용 지금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직접법을 머릿속에 이 상기해 보세요. 매출로 인한 현금 유입, 매입에 따른 유출, 인건비에 대한 유출, 뭐 관련 판관비, 영업비에 대한 유출 뭐 이런 것들이 직접법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쭉 읽어 내려가면서 어떤 항목들을 넣어야 되겠지?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요 네 가지밖에 없죠, 이제. 매출 채권의 손상차손. 요 놈은 현금 흐름이 없기는 하고요. 나중에 현금 기준 매출액 계산할 때 반영을 해야 되겠죠? 감가상각비. 요거 간접법으로 작성을 할 때 현금 흐름을 수반하지 않는 영업과 관련 없는 비용입니다. 한편 이 물음을 보면 단, 이자 수치, 이자 지급, 법인세 납부도 영업활동 현금 흐름으로 분류하라고 했죠. 그래서 나중에 요 이자 수익, 이자 비용, 그리고 법인세 비용은 따로 직접법 표시를 할 거예요. 설령 간접법이더라도 그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유형자산 처분이익과 사채상환 손익이 있네. 얘가 바로 감가상각비와 더불어서
나중에 간접법으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도출해낼 때 당기 순이익에서 조정하는, 제거하는 그런 항목들입니다. 그러면 직접법부터 하나하나씩 보는데요. 각 유형별로 유입과 유출을 계산해야 되는데 미리 하나, 둘, 셋, 네 가지를 뽑으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재무상태표를 들여다볼까요? 매출채권, 손실충당금 지금 각각 따로따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 합해서 순액으로 처리를 하면 훨씬 편합니다. 외부 시험에서는 보통 순액으로도 나옵니다. 재고자산, 미수이자, 선급이자 얘네들은 이자 수치 이자 지급 요거는 영업 관련 자산 증가를 빼고 부채를 더하고 여기에 제외시키는 겁니다. 또 어떤 게 있으세요? 미지급 이자도 그렇죠? 단기법인세 부채, 이연법인세 부채도 요거는 따로 직접법 표시이기 때문에 단기 순손익에 직접 더하고 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재고자산, 매입채무, 미지급급여, 미지급 영업비 이렇게 매출채권도 포함하고요.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항목들을 가지고 직접법으로 이 네 가지 발생기준 금액을 현금기준 금액으로 바꿔보자고요. 그래서 1번 직접법으로 작성하고요. 2번이 간접법인데 직접법부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현금 유입 유출액을 개별적으로 다음과 같이 하라는데 모두 네 가지예요. 즉 고객으로부터의 현금 유입, 짧게 현금 기준 매출 이래도 상관없습니다. 이 쓰는 거를 현금 기준 매출 원가, 즉 매입하면서 얼마나 돈이 나갔는지, 현금 기준 종업원급여, 현금 기준 영업비용 이 네 가지를 뽑아내면 되는 거예요. 방식은 어떤 거예요? 발생 기준 금액 거기다가 영업과 관련된 자산의 증가는 빼고 영업과 관련된 부채의 증가는 더하고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캐시플로우로 바뀐단 말이죠. 그런 현금 기준 매출은 일단 발생 기준 금액으로는 매출액이지. 그런데 여기서 매출채권 증감을 넣을 거 아닙니까? 그 매출채권은 순액, 즉 손실충당금 차감 후의 금액이기 때문에 여기 매출액에서도 손상차손, 당해년도에 인식한 매출채권 손상차손을 함께 고려를 해줘야 돼요. 손상차손은 앞서 손익계산서를 보면은 5천이 나와 있었죠? 매출액은 800만이고 따라서 그걸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800만하고 5천. 이게 발생기준 수익이고요. 매출채권에 이게 기말금액, 이게 기초금액입니다. 이게 손실충당금 다 순액으로. 그랬더니 요 차이만큼 빼는 거예요. 7897000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공급자에 대한 현금 유출인데요. 결국은 재고자산 매입하느라고 얼마나 돈이 나갔는가를 보는 거예요. 이때 같은 방식으로 발생기준 손익으로는 매출원가, 관련 자산으로는 재고자산, 부채, 매입채무, 증감을 넣는 건데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는 다 설명을 안 했고요.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내버려뒀는데 왜 직접법으로 매입 관련 현금 유출액을 계산할 때 재고자산도 하고 매입채무도 하나? 그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기초 매입을 하면서 이제 외상 매입을 했으면 기초 매입채무 여기에 단기 매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매입채무 감소 이게 바로 현금 지급 아닙니까? 매입채무 결제한 거. 그러면은 기말 매입채무가 나오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바로 이 금액입니다. 현금 유출액. 그런데 이 기초 매입채무, 기말 매입채무는 재무상태표에서 뽑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단기 매입액을 포괄손익계산서에서 빼낼 방법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포괄손익계산서에는 매출 원가가 있지 매입은 안 보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제 재고자산 등식을 한번 넣으면은 기초재고에 단기 매입을 더하고요. 기말 재고를 빼면은 매출원가가 나올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요 매입인데 매입을 기초재고, 기말재고, 재무상태표에 있죠? 손익계산서에 매출원가 있죠? 그럼 매입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이걸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 거예요. 이때 매입은 어떻게 다시 재표시할 수 있느냐면은 요 식에서 매입 이퀄 매출원가에 요 전부 이항을 하는 거예요. 기말재고 마이너스 기초재고. 요게 재고자산 변동액 아닙니까? 매입 대신에 요 놈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이런 등식이 나온다고 매입채무하고 재고자산이 함께 들어가는 일관되게 영업자산의 증가는 빼고 영업부채의 증가는 더하고 하는 요 식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나중에 복습할 때 한번 해보시고 매출원가는 500만 원인데 이때 유의할 건 뭐냐면은 매출액 같은 수익은 이게 현금 유입액을 계산하는 거고 이건 유출액을 계산하는 거니까 부호를 맞춰야 되네요. 그래서 매출원가 비용인지가 마이너스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재고자산 기초보다 기말에 5만 원이 줄었어요.
거기에 마이너스.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될 거예요. 이거 매입 채무, 기말, 기초. 그러면은 마이너스 5030 요거만큼 현금이 나갔다. 자, 종업원에 대한 현금 유출. 일단 종업원 급여 마이너스 65만 원만큼 돈이 나갔을 것 같은데 꼭 그런 건 아니죠. 미지급 급여가 있다면 그거만큼 안 나간 거 아닙니까? 미지급 급여의 변동. 여기서는 미지급 급여가 오히려 줄었기 때문에 미지급 급여를 결제하느라고 돈이 더 나갔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65만 5천. 한편 네 번째, 영업비용 현금 유출, 즉 현금 기준 영업비용입니다. 손익계산서에는 128만 원 요거 마이너스 표시해줘야 되고요. 미지급 영업비라는 부채가 관련 항목이겠죠. 그래서 기초기말 보았더니 12,000원이 늘었어. 늘은 것만큼 돈이 안 나간 거지. 그래서 126만 8천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한편 선택조항으로 넣게 되는 이자 수치, 이자 지급 뭐 이런 것들 법인세 납부 여기 더 들어간다면은 계산 방식은 같습니다. 이자 수익에 미수이자 증감을 집어넣으면 되고요. 이자 비용에 미지급 이자, 즉 부채죠. 넣으면 되는데 선급 이자까지 여기에는 있습니다. 조심해야죠. 미수이자는 이자 수치 때문이고요. 선급 이자하고 미지급 이자는 이자를 내는 것, 이자 비용과 관련된 거죠. 선급 이자, 미지급 이자, 자산의 증가 빼고 부채의 증가 더하고 그러면 6만 5천 원만큼 현금이 나갔습니다. 법인세 납부, 발생기준 법인세 비용에 단기법인세 부채, 이연법인세 부채가 다 있죠. 지금 사례로 단기법인세 자산, 이연법인세 자산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거를 조정을 하면은 14만 6천만큼 현금이 나간 거예요. 모두 7가지 항목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요. 고객으로부터의 유입, 공급자 유출, 종업원 유출, 영업비용 유출 해서 944000 이자 수치, 이자 지급, 법인세 납부 해서 79만 3천 원의 현금 유입이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럼 간접법은 자 보십시다. 이제 당기순이익이 50만 5천 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50만 5천 원에 들러붙어 있었던 이자 수익, 이자 비용, 법인세 비용 이게 첫 번째 조정 순위죠. 얘네들을 모두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수익은 빼고 비용은 더하면 날아가는 거 아니야. 두 번째는 영업과 무관한 손익들이에요. 감가상각비, 유형자산 처분이익, 사채상환 손익 이런 것들은 현금 흐름이 없거나 영업과 무관한 거니까 역시 반대 방향으로 조정을 해줘야죠. 비용은 더하고 이익은 빼고 이런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영업과 관련된 자산 부채의 증감을 가감하는 건데요. 자산의 증가는 빼고 부채의 증가는 더하고 이때 매출채권, 재고자산, 매입채무, 미지급 급여, 미지급 영업비의 증감을 더하고 빼고 막 하는 거예요. 절대 여기에 미수이자, 미지급이자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면 얘네들은 별도로 직접법으로 집어넣을 거고요. 이거는 직접법과 똑같으니까. 자 어쨌거나 94만 4천의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최종 79만 3천 원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이미 직접법에서 했던 금액하고 똑같습니다.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교재 1470페이지를 보면은 직접법, 간접법 비교가 나오는데요. 직접법이 더 낫다라고 IFRS는 설명을 해요. 어떤 영업활동을 통해서 현금을 수령하고 사용을 했는지 직접법을 적용하면 명확하게 알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 또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의 순액만을 제시하는 간접법에 비해서 현금 흐름의 원천, 용도 이런 것들을 구분하니 정보 유용성이 더 높다라는 주장입니다. 반면에 간접법을 옹호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당기순이익, 즉 발생기준 손익이죠. 영업활동 현금 흐름, 현금기준 손익이죠. 둘 간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고요. 실무에서는 여전히 이거예요. 직접법에 비해서 작성 절차가 간단해요. 더하고 빼고 하면은 바로 한 방에 튀어나오니까. 한편 직접법으로 영업활동 현금 흐름 구성 내용을 분리 보고를 하면 성과 측정치로서 오히려 현금 흐름이 발생기준 손익보다 더 우월하다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축적되어 온 연구 논문을 보면은 현금 기준보단 발생 기준이 미래 현금 흐름 예측에 더 도움이 된다라는데 이견은 없어요. 어쨌거나 국제계 기준은 간접법보다 직접법으로 표시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의 정보 유용성이 더 높다. 직접법을 사용하기를 권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실무에서는 간접법으로 작성하는 게 훨씬 편해요. 직접법에 비해서 간접법이 절차가 간단하기 때문에 직접법을 쓰는 일은 실무에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투자활동, 재무활동 현금 흐름을 어떻게 도출하는지 또 설명하겠습니다.